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야가 오늘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검당 유착,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일탈, 또 정치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선거 개입, 국기문란 사건인 것입니다. 검찰발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그렇습니다. 이 지휘 책임자로서 모를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몰랐다면 오히려 몰랐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트라우마를 남겼던 과거의 사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공정 관리 또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가지고 박지원 원장이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취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적극적인 해명을 좀 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벌써 며칠째 여야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다라는 게 여당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관계를 들면서 역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사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각조각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다르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그 제보자인 조성은 씨하고 이제 사적으로 상당히 잘 아는 사이인 모양이에요. 예. 가끔 만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었다는 것이 박 원장과 조성은 씨의 진술인 것이고요. 저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각조각 나오는데 박지원 원장이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 검찰 고발 사주 사건에 어떤 직접적 개입성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 나온 게 없어요. 단 하나 이제 만났다 이거예요. 만났다. 점심 먹었다라는 건데 그걸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이것이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전 총장 측이라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잘 만난 거죠, 그냥. 그래갖고 그냥 대대적인 공세라는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검찰 고발 조작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야당에게 넘겨줬다라는 거 아니면 핵심은 그게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그거하고 제보자 조성은 씨하고 관계가 전혀 없죠. 조성은 씨가 그걸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넘겨준 것도 아니고 또 박지원 원장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게 혼미된 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제대로 집행되고 그러면은 이 사실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장 발탁됐을 때 박지원 원장이 정치 정자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8월 27일 날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다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이 정치의 계절이긴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거리를 둘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이 고발 사주와 관련된 제보자인 조성은 씨하고 만남 자체, 그 시점 자체가 상당히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만나고 난 직후에 관련된 이 지금 캡처하면 다운을 받았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하고 전혀 무관한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권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여러 가지 지금 비위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검찰 개혁을 외치는 친정 인사들에 대해서 보복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 사유권 행사 그리고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국정원장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될 국정원장이
여당, 이렇게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 흠집을 가하는 그런 공작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공방만으로는 결국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박지원 원장의 뭐 거치 문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그러나 그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해서도 좀 빠른 것 같고, 결국은 제3자인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상을 밝히는 것이 저는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3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뒤에 나눠보고요. 지금 법사위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 측 주장을 보자면 공수처 편파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의 출석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 공방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지금 손준성 검사가 그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 손준성 검사의 전화 클릭하니까 손 검사 전화번호 연결됐다. 그러니까 예. 그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자기 부하들 지원시켜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뭐 검사 수사에서 나오겠지만 보냈다는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은 이제 김웅 의원이 받아서 또 이제 그 제보자인 조성훈 씨한테 보냈고. 또 똑같은 고발장이 8월달에 정정식 의원이 측에서 법률지원단에 국민의힘의 법률지원단에 보내서 법률지원단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박지원 원장이 만났다 안 만났다라는 건 전혀 핵심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아예 지금 뭐 정치 공세로 이제 얼룩져 있는 거고. 그럼 이 핵심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 핵심은 이제 공수처에서 밝히겠지만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여기 연루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자체 감찰단을 만든다 그러지 않았어요? 국민의힘도 당내에서 일어난 문제니까 그걸 빨리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밝히고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로 자기 최측근인 이건 1급 비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검에서 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직위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그다음에 대변인 딱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손 검사가 보냈다는 것이 지금 거의 확인된 사실에서는 윤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태도를 표명한 것이 맞지. 이것이 정치 공작이다. 박지원 원장이 만났다 안 만났다. 그 시기상에 갖고 정황에서 뜯어 맞히는 거 아니에요? 모자이크로. 이러한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 역풍과 역공을 그럼 국민의힘과 윤 총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자기들은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적인 얘기를 해나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아니면 다 이게 밝혀질 텐데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정당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안이 이렇게 폭발력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어느 정도 연루가 돼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 때문이 아닌가 예. 싶은데 한 언론에서 또 윤 전 총장 관련해서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네. 장모 관련해서 그런 사건들을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대검에서 만들었다. 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여당이 여기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네. 얘기도 했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윤 총장이 직접 규명을 해야 된다. 대검 레드팀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뭐 여당의 그런 지금 그 사건 규정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일리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시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된 상황에서 사실 대검이 거기에 관련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검이 그 검찰총장과 그 가족들의 의혹을 대변하려고, 그러니까 변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또 대검에서 최초의 반응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직의 수장인 대검 총장이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 법사위라든지 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럼 사건 개요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준비했던 문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의 그러니까 지금 입장 차이가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오늘 대검에서 나왔다는 입장 자체가 지금 현재 대검 총장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또 대검의 입장도 들어보면 약간 또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과연 이 문건이 지금 어떤 오도로 만들어졌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도 대검 아니 법무부에서 감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지금 대상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로 이렇게 흐를 경우에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진상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분명하게 이 명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 정치적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난 8월 예. 거거든요. 오늘 이제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검에서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그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문건 3페이지짜리인데요. 이것을 대검에서 예를 들면 나갔다고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총장의 개인의 그것도 자기 개인 가족의 문제를 대검에서 왜 그걸 대응하는 문건을 왜 만듭니까 도대체? 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도 아마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손준성 검사가 만들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 문건도 피해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인, 그 다음에 한동훈. 또 거기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다 밝혀졌다라는 것까지도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검찰 권력이, 공공 권력이, 국가 권력이 총장이라는 개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참에 이 문제가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연계성 문제도 밝혀지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검찰이라는 집단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찰의 현주소가 다시 한번 보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을 자행했다 그러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뜨악한 사건인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했느냐 의혹이 네. 불거지면서 윤 전 총장 측에선 지금 공수처에 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잖아요. 네. 피고발인이 3명입니다. 예. 조성은 씨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회동 당시 동석했다고 알려지는 제3자인데 네. 일단 윤 총장 측에서는 그 홍준표 의원 측 인사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특정 캠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특정 캠퍼가 지금 뭐니까 홍준표 캠퍼인지는 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예. 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뉘앙스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홍준표 캠퍼 측의 뭐 조직 부본부장이라는 뭐 분인데 그분이 그 국정원 또 이 재직 그 경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이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오히려 보면 야권 내의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목에 제3자가 있었는지 없었냐는 단순하게 여권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서 예. 본인들의 경선을 어떻게 지금 상당히 매끄럽게 갖고 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될 문제죠. 그런데 네.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조성은 씨하고 식당에서 만났을 때의 이 지금 동석을 지금 국민의힘 쪽, 아니 그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과연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식당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개된 장소고 예. 그리고 또 아마 이 부분에 제3자가 있었냐 없었냐 부분은 사실은 이 제3자의 기관인 수사기관에서 바로 들여다보면 금방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CCTV 같은 거 다 있을 거 그렇겠죠. 아니에요. 지금 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지금 그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이 만났다는 호텔 안에 예. 국정원 안가격인 무슨 뭐 따로 그러니까 이 원장이 따로 사용하는 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만났다는 장소가 식당이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그것 진위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소모적인 논쟁 자체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대선 경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해 볼 텐데요. 어제 정세균 전 총리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전격 후보직 사퇴를 했습니다. 이른바 정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재명, 이낙연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 간의 구애가
물밑에서 그리고 수면 위로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정세균 후보가 사퇴한 일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이니까 이제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전북 출신이지만 이번 선거를 쭉 들여다보면 표를 얻었던 것이 조직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역 의원들이 30명, 40명도 됐었고요. 그리고 기초 의원들이 딱 해서 그 조직으로 일궈낸 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 보면은 뭐 대중적 지지보다도.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조직으로 돼 있는 표가 과연 이낙연 후보한테 갈 것인지 이재명 후보한테 갈 것인지 이거는 정세균 총리가 뭐 오다를 내리고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네. 그럼 각 조직 관계자들, 연고자들의 그냥 나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호도에 따라서 그 안에는 뭐 이낙연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눠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후보가 갖고 있던 뭐 많은 퍼센트는 아닙니다만 이제 지금 입장에 봤을 때는 이재명, 이낙연 입장이 굉장히 소중하죠. 네. 그 표를 가져오는 것이 아마 좀 이렇게 분산되지 않을까. 눈에 그리고 띄는 쏠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관여했던 정세균을 찍었던 사람들의 선호,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갈랐을지 뭐 그걸 조직적으로 몰고 뭐 이런 것도 아닌 거고요. 확실하게 이낙연을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고 확실하게 이재명을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아마 선택하는 거에서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호남 경선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왜 시점을 호남 경선을 앞두고 결정하게 됐을까요? 정세균 후보는 이제 전직 총리고요, 전직 국회의장이고 다선 의원이고 상당히 이번에 대중의 지지를 아주 못 받았지만 정치권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고 위상이 높은 분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추미애 후보한테 이제 역전당했잖아요. 추월당하고 특히 자기 고향인 전북에 가서마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그 아주 더 이상 추락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가기 전에 그런 예상이 들기 때문에 그 가기 전에 이렇게 사퇴를 발표한 거는 저는 정세균 총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미애 후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추미애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인 것 같아요. 지금 3위로 올라섰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추미애 후보는 뭐 지금 뭐 정세균 뭐 전 총리가 사퇴함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 판세가 흔들립니다만은 추미애 후보는 아마 마이웨이를 그대로 고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추미애 표는 추미애에게 가야 된다. 이재명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래도 지금 삼동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투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사표 방지 심리 같은 게 있거든요. 어차피 네. 저 후보 찍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될 만한 사람한테 찍는다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추미애 후보의 표를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개혁지향적인 표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에 갈 표들이 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한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추미애 찍으면 추미애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가 뭐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명락대진이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본인이 뭐 게스트 보트를 지기 위해서 뭔가 어떤 식의 액션을 정치적인 의도된 정치적 액션을 하기보다는 저는 아마 초지일관 본인이 지금 목표했던 그 경선 뛰어들 때의 그 목표를 정확하게 그냥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저는 추미애 의원 얘기를 잠깐 제가 하면은 저는 추미애 의원의 약진이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판에 아주 신선하고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며칠 뒤에 이제 TV 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아마 유력한 세 후보는 아마 개혁 경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경선이 그 개혁이라는 화두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지금은 아마 누구한테 한 사람이 모아줄 전략적 투표를 할 환경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투표할 것인데 거기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과연 두 자리 숫자를 나가는지 아니면 한 자리 숫자인지 이게 관전 포인트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결선 투표라는 문제의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20만 표에서 투표를 하면 60%, 한 12만 표 정도인데 예. 거기서 뭐 뒤집어지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는다면 추미애 후보가 표를 가져가고 올라오고 또 이낙연 후보가 영구와 호남이니까 또 어느 정도 가져가고 그러면은 이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상당히 치열해지는 것이고 또 민주당 경선이 그러니까 김빠진 경선이 아니라 상당히 국민의 관심도 갖고 흥행도 성공하는 그 역할을 하는 추미애 후보가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요. 특정 일간지에서 며칠째 의혹 제기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네.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대장지구 의혹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을 할 당시에 성남의 대장동이라는 곳에 개발 사업을 하면서 한 특정 업체가 출자금의 100배 이상, 1000배가 넘는 배당금을 받아 챙겼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사업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도 일단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금 특정 언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특히 이제 기자회견처럼 나와서 본인이 직접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상당히 엄중하게 본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지금 사안 자체가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예.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을 누가 갖고 갔느냐의 부분인데 이걸 상당히 민심에 상당히 내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 제기 초동 단계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한 이야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대장동이라는 지금 아주 금사라기 땅에서 이 개발 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큰데 사실은 본인이 시장 되기 이전에 이거 자체가 원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다가 네. 당시에 그때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뭐 여러 인물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민영개발로 돌리는 바람에 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특정 민간업자들 배만 채워주는 상황이 되고 있었는데 내가 시장이 되는 바람에 그나마 이걸 공영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상당히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특정업자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막았는데 내를 청청해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는 것이 이재명 지금 후보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런 상황은 안다는 것이죠. 아는데 문제는 이 대장동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드는데 네. 거기에 민간 회사가 시행사로 한 명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금의 몇천 배의 이익을 또 거기에서 갖고 갔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거둔 이익이 5천억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 지금 민간 시행사가 갖고 간 돈도 4천억이 넘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간 시행자는 그러면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이냐는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앞으로 지금 공방 내지는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르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상당히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성사됐다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이 두 사람의 1대1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과연 나온다고 한다면 예. 상당히 아마 뜨거운 이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건데요. 아니 민간 회사가 개발에 참여해서 수익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당연히 참여하면 건설회사라는 것이 합동으로 자산관리회사 형태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죠. 가져간 거 갖고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 가지 아니에요. 결국 아들이 취업을 했다라는 건데 이 지사에 그건 아닌 거로 분명히 얘기 나왔고요. 아들 취업했다라고 보도했었잖아요. 아니죠. 아니고 인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인허가 과정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성남시가 옵션을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개발 회사들한테 선 옵션을 건 거죠. 거기서 나오는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5천억을 그 이익 자체는 성남시에 무조건 환수해라. 그래서 성남시가 한 푼도 안 들이고 5,303억 원을
이거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자체가요. 그냥 성공적인 그러니까 민간 개발로 하려는 부분을 시가 공공사가 공공 그 단체가 개입하면서 이 문제를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줬다라는 모범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 회사가 돈을 벌어가는 건 그럼 돈을 안 벌어가는 거 참여합니까? 민간 건설회사 그냥 밥도 안 먹고 삽니까? 그런 거 갖고서 이게 굉장히 큰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고 말이죠. 이런 형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경고한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한 장기표 후보에 대해서도 전에 민주화 투쟁을 했으니까 예. 공개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예.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1차 컷오프 여론조사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3명 떨어지고 8명의 후보가 2차로 진출을 하잖아요. 근데 예. 8명이 누가 되느냐보다 예. 1위가 누가 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뭐 사실은 뭐 그동안 이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적인 1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최근에 지금 무야홍으로 대변되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히 지금 급상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세론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홍준표 전 대표의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원래는 사실은 이제 100% 일반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네. 역선택론 때문에 사실은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20% 추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영하 교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15% 이상 차이로 이깁니다. 그러나 이제 여야 적합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여야 적합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앞서죠. 10% 이상으로. 그런데 반면에 범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이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국민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아마 가장 관심이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